이재명 민주당 고문의 재보궐선거 출마 인천 계양을 확정됐습니다. 새 정부는 이제 나흘 뒤면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내각 구성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오늘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선 내각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 궁금하신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내각 사실상 확정된 그 장관 후보자는 3명밖에 없는 3명인 거죠. 예. 어떻게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4월 13일 날 이제 2차 내정자까지 다 발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20일 정도 됐죠. 장관 후보자들 발표한 이후에. 근데 꽤 이 청문회 전국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내일 모레 뭐 며칠 후면 출범이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때 어느 정도 이제 진영이 갖춰지겠습니다만 청문회를 둘러싸고 워낙 여야가 지금 이제 특히 몇 명 후보들, 총리 후보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라든지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자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분들을 둘러싸고 워낙 여야가 지금 이 정치적 셈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그래요. 좀 피로감을 굉장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논리가 거의 같은 논리들이고 이제 뭐 내 발목 잡는다.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만약에 인준이 부결되면 발목 잡는 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그 반대 의견 또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얽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제 거의 온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제 일단 그러나 한덕수 후보자의 그 본회의 인준 날짜를 아직 안 잡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연계시켜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한동훈 후보자하고 이제 정호영 후보자인데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건데 반대로 윤석열 당선인은 다른 후보자는 극단적으로 다 포기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자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류가 읽힌단 말이에요. 지금 게다가 검수완박 통과되고 또 이제 형사사법 체계가 이제 바뀌는 이런 과정 속이기 때문에 윤 당선인 쪽에서는 아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 여러 가지 아빠 찬스도 나오고 뭐 이제 민주당은 아빠의 힘이란 말까지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이 아니라 아빠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그런 것도 그런 겁니다만 워낙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아울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 될 거니까 여당이 될 당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거나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견제하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그것이 야당의 임무기도 하고요. 그러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뭐 부적격자라고 판단이 된다면 부적격 의견을 내면 되는 것이고요.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이전부터 지켜지지 않은 것들이죠. 국회법에 보면 인사청문회법인가요? 보면 죄송합니다.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때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완결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건 대개 다 어기고 있는데 이번은 특히 좀 새로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시기.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윤석열 당선이 대통령 취임하면 새로운 내각이 좀 출범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마치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마쳤다 하더라도 가부간 뭐 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국회 의무를 좀 하지 않는 거죠. 흠결이 있어서 채택하지 않는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채택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뭐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임명할 수 있지만 결국 총리가 인준이 안 되면 총리의 제청을 받아야 되는 요건이 안 되니까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지금 있는 그 김부겸 총리의 제청을 받거나 그렇게 할 걸로 아마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민주당 속내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사람이 역대 최고다 이렇게 계속 비판했지 않습니까? 34명인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번 처음부터 그렇게 국회 야당 동의 없는 사람들을 임명해봐라. 그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새로운 기록을 경신해주겠다. 이런 속내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너무나 지나친 이런 대립 관계를 새 정부 초반부터 이렇게 보이는 것은 국민으로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 표결하고 다른 그 후보자들의 거취하고를 연계시키겠다는 것을 뭐 일부러 숨기지는 않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후보자하고 통화를 직접 해서 우리 정부의 총리 후보자는
한 후보자뿐이다라고 신뢰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의미라고 보셨습니까? 한덕수 후보자는 뭐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말이죠. 신뢰를 보낸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비준 동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인준 동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동훈 후보자도 같이 포함시키는 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새 정부 출범하는데 새 총리의 인준을 거부할 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야당도. 민주당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그게 이제 지방선거가 곧 있으니까 지방선거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까를 많이 이제 잴 거예요. 양쪽이 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른바 연계하는 거. 한덕수 총리를 낙마시키고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한동훈 정호영 후보를 살린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어쨌든 민주당이 맡긴다 그냥.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밑 작업을 해서 일단 총리는 통과시켜 주시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정호영, 한동훈 낙마시켰소. 라는 그러한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아요. 계속 이 연계시킨다는 얘기가 보도에 자꾸만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는 일단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도 아직도 뭐 별로 뭐 밝혀진 게 없지 않냐, 해명이 다 됐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여론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말이죠. 정호영 후보자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는 민주당이 하여튼 만약에 부결시키면 오히려 지방선거에 굉장히 당신들이 부담이 되니까 알아서 하시오. 저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이쪽 포기하지 않는다, 한동훈 후보자. 네. 그 메시지가 더 강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끝까지 꿋꿋하게 버티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노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고요. 또 오늘 당선인 측에서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강행도 검토하겠다라는 그 관계자 발로 나왔거든요. 기사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생각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끝까지 미루면 결국은 이제 김부겸 총리가 제청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것이고 별로 이제 참 볼썽사나운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미루면서 결국 그 한동훈, 정호영 이런 그 후보자들의 낙마를 기대한다. 아니면 처리를 하거나 이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상황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새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 발목 잡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건 국민들 보기에 어쨌든 뭐 열광적인 지지층이야 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반적인 그냥 상식적인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지나친 그런 발목 잡기 아니겠는가. 네. 야당의 견제 기능을 넘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아마도 지금 지방선거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검수안박법을 처리하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지방선거에 별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만약 이게 총선이었으면 달랐을 겁니다. 그냥 본인들의 거치에 결정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지방선거만 해도 국회의원 본인들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지방선거에는 큰 생각이 없고 차기 총선, 차기 대선 벌써 이런 쪽에 좀 눈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정부를 실패한 정권으로 만들겠다. 처음부터 막 이런 쪽에 벌써 눈이 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은 결국 윤석열 정부가 또 실패한 정부가 된다면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결국 국민들이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만이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나친 그런 상황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보이고요. 일단 저는 5월 9일 날 있을 한동훈 청문회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어떻게 그 모양새 어떤 전개가 되고 그것이 어떤 결론이 나는지 그런 것들에서 민주당이 조금 앞으로 한덕수 청문회에 협조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쪽에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몇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토론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나온 여야에서의 이 문제에 대한 발언, 한덕수 후보자 또 정호영 후보자 등에 대한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낙마 안 시키면 한덕수 인준 못한다. 이 한한 연계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참 좋은 문화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걸 대놓고 할 수 있는 걸 보면서 보통 그런 어떤 우리가 국회에서 관례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예를 들어 장관 한 10명씩 우르르 들어가면은 의례적으로 한두 명 낙마시키면 나머지는 통과시켜준다. 이런 참 국민 입장에서는 불행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회가 욕을 먹었는데 예.
그걸 민주당이 진짜 하겠다고 한다면은 예.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한 명인가요? 네. 오늘은 지금 여당 거는 아직 안 들어왔나 네, 봅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결국 청문회까지 가봐야 그게 또 큰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노 교수님 말씀이셨는데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제 자녀가 이제 뭐 노트북을 어서 이제 기부를 받아가지고 어머니 지인이 임원인 회사로부터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걸 스펙으로 했다 이런 얘기인데 뭐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전혀 그거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딸의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자기 노트북을 수리까지 해서 보내주고 이랬다. 이제 보육원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워낙 서로가 달라요 말이. 예.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이 이른바 도덕성 검증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는데 민주당이 그것보다는 결국은 검수완박 관련일 겁니다. 아마 수사 관련일 것이고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독립기구가 될지 또 행안부로 들어갈지 법무부에 외청이 될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한동훈 법무장관이 만약 된다면 상당히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성남 FC 사건 요새 다시 조명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은 조금 더 거칠게 말씀드리면 한덕수 후보자보다는 한동훈 후보자의 낙마도 바라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그러나 이 한동훈 후보자는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에요. 네. 국민들로도 비판받고 안 받고는 전혀 부차적인 문제인 상황이 됐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한동훈 후보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뭐 완전히 지금 그야말로 파격 인사 중에 파격 인사였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한 것만인 것이고 그러나 한덕수 후보자는 그 키를 지금 민주당이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어차피 임명을 할 바에 한동훈 후보자를 우리 한덕수 후보자 비록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새 정부 발목된다는 비판이 있더라도 부결시키자라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9일날 이제 월요일날 아무리 무슨 거기서 많이 뭐가 나와도 일단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관심은 정권이 작심하고 임명하려 한 사람, 민주당은 어떻게든 반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정체성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무슨 딸 스펙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딸의 스펙, 뭐 자녀의 뭐 의대 편입 입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 이런 거지만 한동훈 후보자에 제기된 이런 것들은 큰 관심 밖에 넘어가 있어요. 사정권이 아니거든요. 양쪽 진영의 정말 정치적인 접점에 있는 후보란 말이죠. 그걸 이제 민주당이 그럼 그걸 알면서 한덕수 후보자를 그냥 낙마시킬 것인가? 그래도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 새 정부 발목 잡는다는 비판을 응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 때 총리까지 했던 분인데 우리가 낙마시키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건 또 국민들로부터 비판이 더 많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면 통과시킬 텐데 그 판단하면 주말을 거치면 할 겁니다 아마. 네. 만약에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를 인준하지 않는 쪽으로 당론을 정하고 그렇게 표결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 또 당선인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대응할 카드는 없죠. 사실은 뭐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더구나 이제 그 총리 임명 동의안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너무나 이제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봐서 박홍근 원내대표도 얘기하고 뭐 연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뭔 얘기하겠습니까? 그 뜻을 뭐 의원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마도 이제 뭐 결국 부자 표치를 찍어라, 부결시켜라 이런 쪽이 아마 됐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상황은 또 그게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현 정부 여당 이제 앞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또는 국민의힘 측에서 아무리 이제 뭐 얘기한다고 할 그 대책은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각자 생각할 나름은 있겠죠. 당론으로 분명히 정하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민주당 개개 의원들도 함부로 판단한 사람이라면 굳이 여기서 우리가 만약 한동훈 이제 그 법무장관을 임명한다든가 임명하는 것이 뭐 명백하든가 하면 한덕수 총리를 낙마시키는 게 부결시키는 게 뭐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 부결이 될 게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때 가서 정말 여론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당론을 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그 의원들도 개개인이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 될 테니까요. 지금 결론을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 부결이 민주당에게 워낙 부담이 된다면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는 어차피 말들은 안 하지만 어차피 임명할 걸 다 안다면 정호영으로 가잖아요. 정호영으로.
한덕수 통과시킬 테니까 그건 이제 언론에 보도되지 않겠죠. 이심전심 아니면 또 물밑에서 해서 한덕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한동훈 후보자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럼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키기엔 민주당으로서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러니까 정원 후보자 워낙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사실 부정적 여론이 많아요 국민들로부터. 네. 그렇다면 정원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거는 사실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시킨다면은 윤석열 정권이 마치 굴복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가 있는데 정원 후보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마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 한한 라인이야말로 한덕수 한동훈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정원 후보는 살짝 빠져 있어요 지금. 네. 한동훈 후보자 워낙 이제 부성하니까. 그런데 정원 후보자는 아마 그런 분 때문에 네. 서로 이제 말을 아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 정호영 후보자만 낙마시키고 그렇게 통과시켜 주는 것 그것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만족하지는 않는데 일단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결국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키는 한덕수 후보자밖에 없어요. 욕을 먹고 비판을 받더라도 뭐 어차피 문재인 정권도 많이 임명을 했으니까. 네. 전 제가 볼 때 뭐 한동훈 후보자는 거의 뭐 90% 이상 임명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뭐 9일날 청문회 때 이런저런 게 많이 나와도 네. 제가 볼 땐 뭐 그걸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시킬 일은 별로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노 교수님은 지금 그 한동훈 후보자의 그 딸과 관련된 이제 제기된 의혹들 민주당에서는 조국 잣대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글쎄 뭐 그 예를 들어서 본인 이름으로 뭐 노트북을 기부하겠다 몇 가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논문 썼다 뭐 몇 개월 내에 뭐 많은 논문을 썼다 또 전자책을 출판했다 이런 얘기인데 노트북은 지금 이제 해명된 대로 본인 이름으로 기부한 게 아니라 기업이 그 기업 이름으로 기부했다는 것이고요. 논문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흔히 이제 뭐 보통 교수들이 쓴 논문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그런 논문 수준은 전혀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뭐 에세이나 보고서 수준의 그런 정리된 것들을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고 말 그대로 오픈 액세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저널 사이트에다가 그걸 올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쉽게 아무 때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고 또 전자책 출판도 일종의 저장소에다가 그런 올리는 그런 수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기된 의혹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정도인데,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 하더라도 입시 컨설팅을 받은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입시 컨설팅을 받은 게 불법인가요? 그리고 거기 게재된 무슨 뭐 어떤 에세이나 리포트 이런 것들이 허위인 것도 아니고 해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보기에는. 그러나 그 자체가 전혀 불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무슨 크게 한동훈 후보자의 흠집을 낼 만한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또는 이제 민주당 꼭 아니더라도 이제 일반 이제 어떤 특정 언론에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이 과연 한동훈 후보자에게 흠집을 내고 국민에게 흠집을 내고 결국 또 윤석열 정부에 또 부담을 주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자꾸만 그때마다 소환되는 게 조국 교수 아니에요. 조국 교수 사례. 그게 별로 유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럴 때마다 또 조국 교수 본인도 나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SNS 뭘 기재하고 하는 것이 결국 비교가 되면 조국 교수 딸과 비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조국 교수 딸 논문은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교수와 대학원생이 쓰는 논문에 제일 저자로 이름 올린 거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본인이 그 한동훈 후보자 딸은 본인이 그렇게 한 것이고 실체를 봤더니 4-5페이지의 에세이더라. 이렇게 자꾸 의혹을 자꾸 부풀려하는 것은 결국 민주당에도 결과적으로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상황이 별로 썩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최 교수님 덧붙이실 말씀 네, 있으시죠? 저는 그 조국 전 장관 프레임으로 자꾸 이 한동훈 후보자를 보는 거는 저도 동감해요 그 말씀에. 일단 여러 가지가 상황이 다르고 그런데 아빠 찬스라는 측면에서 이제 같이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사실 청문회에 나온 후보들이 아빠 찬스가 유난히 많게 느껴져요 진짜. 아빠의 힘으로 민주당이 그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지금 정경심 교수가 이제 유죄 난 게 자녀 입시에 관련된 게 다 유죄가 됐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표창장 위조 이런 게 컸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나 지금 다른 후보자의 경우는 위조나 이런 불법은 아니에요. 위조나 불법이 아니라고 다 국민들이 오케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한동훈에게 조국의 프레임을 자꾸 씌우는 거는 그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법무장관 후보자고 조국 전 장관도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이것도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당선이 유난히 아끼는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비교가 가능하긴 한데 표창장 위조 그것과 지금
스펙이 얘기되는 거 의혹 같은 거나 많이 비슷한 이런 성격이 많으니까 네. 그걸 같이 자꾸만 이렇게 등치시키는 건 조금 과하다. 이게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어떻게든 한동훈 후보자에 화력을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과하게 좀 보여요. 지나치게 한동훈에게만 이렇게 화력 집중하는 게 그게 수사와 관련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검수완박과 관련되다 보니까 자꾸 정치인 색깔이 너무 많이 부과되는 거죠. 네.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민주당에게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이게 뭐 비슷한 맥락 속에 있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만약에 법무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한동훈 후보자가 그다음에 이제 그 중수청 문제 거기 이제 또 그렇죠. 얽혀 있고 그다음에 국회 법사위가 또 얽혀 있고 그래서 원래는 국회 이제 후반기 2년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하도록 약속이 돼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거 다시 논의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하나의 그 쟁점이 됐단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글쎄 민주당에서 지금 지난번에 그 저희도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만 윤호중, 김기현, 박병석 이렇게 의장 이렇게 뭐 형식 생략하면 세 분이 모여갖고 사인하고 서명한 걸 다 사진 찍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이제 뭐 5대 11로 뭐 11대 7인가요? 뭐 분배하고 법사위원장을 네. 그리고 법사위원장 하반기에는 이제 이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그 합의를 깨겠다는 거죠. 깨겠다는 것인데 깨겠다는 논리가 이제 몇 가지 있죠. 좀 전에 그 바로 얼마 전에 중재안 합의했던 것을 국민들이 깼으니까 우리도 깨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글쎄 모르겠어요. 이걸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우리도 잘못하겠다는 그런 논리가 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이제 야당 몫이어야 된다. 법사위원장은. 그런데 바로 조금 전까지 여당이었는데 여당이 계속 법사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야당 법사위원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참 명분은 좀 공색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실리를 명분은 공색해도 실리를 찾겠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차지해서 말하자면 법안 통과를 우리가 빨리 좀 시키겠다. 특히 이제 중수청 관련 법률을 우리가 꼭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중수청 관련 법률을 빨리 만들어서 중수청을 발족시키는 게 과연 민주당에 유리할까요? 지금 근데 검찰의 기능을 대행하게 될 대안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그런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은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국회가 임명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법적 위반이니까 안 될 텐데 그렇게 한 그런 새로운 수사기관이 생기면 과연 민주당에 유리할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공수처처럼 있으나 마나한 기관을 또 하나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 그런 법을 만약 통과시킨다면 강행 처리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면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합리적을 법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법사위원장이 누가 되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잃어버리면서 이렇게 실리도 그렇게 썩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이 주장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썩 설득력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최 교수님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네. 전에 네. 그 법사위원장이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법사위원회가 지금 우리나라 상임위원회에서 상원처럼 돼 있는 건 다 이제 알려져 있는 상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체계만 한 게 아니라 어쨌든 마지막 법안이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이제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법사위에서 법률 체계, 법제사법위원회이기 때문에 법률 체계나 자꾸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네,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쟁점이 거기서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하나의 그 게이트가 된 거죠. 키퍼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양쪽의 입법에 관련돼서는 결정적인 거죠. 이번 같은 경우도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이었다. 네, 네. 권수한박 통과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양쪽이 어쨌든 여기에 이제 치열하게 거의 그 쟁투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하나의 기능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법사위원회를 그냥 자꾸 체계에 그치게 하자. 다 다른 상임위가 전문성이 있는데 왜 그런 내용까지 자꾸만 법사위가 관여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네, 네, 왜 아까 그 말씀 나눌 때 그 전반기 국회 때 이제 약속할 때 말이죠. 근데 그것도 흐지부지 위험하게 되고 말았고. 근데 그게 이제 첫째 이제 법사위 기능이고요. 네. 두 번째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맞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물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에서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갖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약속엔 뭐라고 되냐면 국민의힘이 후방위 원내대표의 후방위 원내에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네. 야당 여당으로 돼 있지 않다고요. 그럼 분명히 그 명문화돼 있고 국회의장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 지난 4월 22일 날 국민의힘이 합의해놓고 번복했어요. 파기했어요.
제가 비판을 많이 했죠. 네, 네. 그것도 잘한 게 아니고 뭐 사과도 했고 국민님. 그렇다고 같은 레벨에서 우리도 그러니까 피장파장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잘못하지 않겠다. 너희가 잘못했지만 이렇게 가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대단히 힘들겠지만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법사위원장 국민님이 하시오. 라고 그러면서 조금씩 정치가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것도 사인 간에도 이렇게 약속을 그렇게 함부로 파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약속 같은 거 하나하나 하더라도 말이죠. 근데 너무 쉽게 오히려 이게 공적이라서 더 쉽게 파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자꾸 정치가 그러니까 불신을 주고 어쨌든 정당의 이기적인 모습이라든지 정파 이해주의, 정파 이익 이런 거에만 완전히 침잠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뭔가 바뀌는 하나의 계기거든요. 네. 근데 왜 민주당이 이것도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가겠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말이 나온 김에 네, 네.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이제 어떤 정권이 유리하냐 따지잖아요. 어떻게 알 수 없어요. 네, 네. 비가 내리면 뭐 여기서 비가 내립니까? 다 수증기 올라가서 어디서 비가 내리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유불리 따지 말고 검찰 개혁이 이렇게 진행됐으니 의도가 어찌 됐든 간에 일단 큰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어차피 중수청 만들어도 윤석열 정권 내에서는 정권이 엄청난 영향을 행사할 거예요. 독립기구가 되건 뭐 행안부에 들어오건 그 법무부 외청이 되든. 근데 이거 자꾸 문재인 정권에 관련된 수사와 관련시켜서 자꾸 이해관계를 따지니까 그거는 속된 말로 해서 너무 그걸 잔 거를 너무 많이 재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정도로 가라. 그럼 누구한테 유불리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그걸 따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옛날에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글쎄 말입니다. 생각이 납니다. 좀 전 화면에 나온 그분이 현재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소속인 박광원 위원장이고요. 이제 국회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4년 중에 후반기에 의장 두세를 뽑고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쟁점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어요.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그 인수위에 대한 여야의 이제 오늘 이제 해단식입니다. 여야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이번 인수위는 그런 청사진도 없었고 또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든지 부동산 감세를 추진한다든지 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일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에만 주력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책을 쓰면 책을 다 내용을 쓰고 나서 제목을 마지막에 붙인다. 제목을 먼저 붙여놓고 나면 그 제목에 맞추느냐고 모든 그 실제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책 제목에 맞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비전을 처음부터 내지를 않고 거의 지난주에 발표했나 그렇죠. 좀 마지막 순간에 한 것들이 그런 저희 인수위에서 활동을 잘 원하는 바가 뭐였는지를 이제 활동을 하면서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의 그 내용이 함축돼서 나온 게 저희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5시에 해단식이 있고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도 참석한다고요. 안철수 위원장이 아마 이때를 전후해서 분당갑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안철수 위원장은 그동안 개항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는데 분당갑으로 사실상 정리가 됐는데 노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수위 활동을 조금 보면은요. 네. 안철수 위원장이 고생은 하시고 잡음이 없이 이끌어온 건 맞습니다. 근데 잡음이 없이 이끌어오는 높이 평가하는데 아마도 보완을 굉장히 강조했었죠. 그게 저는 조금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럴 때까지 이제 왜 이 선거 끝나고 출범할 때까지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냐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정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공식 발표는 안 하더라도. 네. 이전까지 많이 그랬죠. 물론 이제 보완이 세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부러 새 정부의 어떤 정책 같은 거를 우선순위를 조금씩 이렇게 흘려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찬반 여론이 비등하고 그러면 너무 부정적인 평가가 있으면 그걸 접는다든가 또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면 그걸 앞으로 내놓는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쌍방향 소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완은 잘 지켰지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 새 정부에 대한 평가를 너무 이제 기대를 갖게 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었다고 보고요. 110개 과제가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과제가 나왔었죠. 근데 지금 이제 아마 좀 뒤에 돌아서 평가를 해보면
과연 그렇게 많은 그 정책들을 내놨는데 얼마나 그것이 실현되었고 그것이 국민적 삶의 어떤 그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을까, 변화가 있었을까, 좀 이렇게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10대 과제를 내놨는데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짧잖아요. 기대하고 뭐 굉장히 뭐 대통령 취임사에서 막 많은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벌써 5년이 지나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110가지를 다 하려지 말고 다시 대통령이 취임하면 새 정부에서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것만은 꼭 5년 동안에 실현하겠다 하는 것들을 다시 좀 취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벌써 이제 얘기 나온 게 가장 중요한 게 인수위에서 첫 번째 과제에 나온 게 바로 이제 손실보상 아니었습니까? 근데 손실보상을 공약과 좀 다르게 나왔단 말입니다. 공약 때는 뭐 소급해서 적용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때 소급해서 적용하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또 일괄 지급하겠다 해놓고 600만 원 더해서 10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위원장이 또 그 외를 약간 좀 바꿨잖아요. 나중에 잘못됐다고 얘기했지만 여유 있는 분에게 두면 뭐 소고기 사 먹고 이게 엄청나게 부정적 영향을 줬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소급 적용하려면 법을 바꾼다는 거죠. 법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소급 적용하겠다. 왜냐하면 공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 공약을 바꾼다 그러면 왜 바꿔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첫 번째 과제고 첫 번째 그게 1호 공약이었는데 그리고 600만 원 한꺼번에 다 일괄 지급하지 뭐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하면 왜 그런지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새 정부 출범하고 다시 좀 취합을 해서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오해라든지 많이 있었다면 그걸 불식시키고 공약대로 하겠다 또는 공약대로 못하면 왜 그렇게 못하는 것인지를 다시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 교수님 꼭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당갑 출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차피 예정됐던 것 같아요. 분당갑은 뭐 이번 대선 때 국민의힘이 이겼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꽤 큰 차로 이겼어요. 12%포인트 정도였습니다. 꽤큰 차로 이겼죠.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면 거의 뭐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이번에 총리도 이제 가지 않았고 당권을 어쨌든 안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대선을 생각해야 되니까. 네. 그렇다면 일단 원내 진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당갑 같은 경우는 뭐 글쎄 꽃길이라는 표현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실리도 있고 명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마다할 거 없어요. 게다가 경기도 선거에서 김은혜 후보와 이른바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분당갑은 바로 김은혜 후보가 있던 지역구였기 때문에 그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거다. 그걸 우리가 막 비판할 건 아닐 것 같아요. 단지 인수위 관련 말씀 저도 잠깐 드리면 인수위가 초반에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많은 그 에너지를 소진한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보도가 됐고요. 이제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랬고 또 하나 이제 인사청문회 때문에 인수위 헛되이 많이 가려졌다라는 느낌도 들고 또 하나 뭐니 해도 이른바 검수완박 가지고 신구 권력이 충돌하고 또 공공기관장 인사 가지고 충돌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인수위가 자꾸만 그런 부분 쪽에 자꾸만 보도 양이 많아졌던 겁니다. 데이터 양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가 이제 대통령 5년을 앞으로 해 나가면서 과연 윤석열 정부는 어떤 데 큰 주안점을 둘 것인가 큰 방향. 그러니까 지난 정권은 그게 실패했던 성공했던 뭐 양극화 문제라든지 불평등의 문제, 뭐 경제 민주화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정부는 공정 상식 정의를 하긴 하겠다는 건데 윤석열 당선인의 이미지는 공정 상식 정의였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큰 방향이 잘 안 떠오른다. 110개 있고 110개 있었으니까 보면 다 좋은 얘기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는 국민들이 유권자가 딱 듣기에 이 정부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구나. 경제 민주화가 보수 정권이지만 뭐 진보 정권 못지않게 경제 민주화 이렇게 하겠다는 거라든지 양극화 문제가 심하잖아요. 지금 뭐 강남 강북의 차이도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 이런 거 엄연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집값도 물론 중요하고 부동산 문제 다 중요한데 코로나19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사회의 통합의 문제. 근데 통합 얘기는 다 사라졌어요. 여야 다 사라졌습니다. 통합이 없이 아예 입에도 안 올려요. 그때 얼마 전까지는 근데 입에는 올리긴 했는데 아예 안 올려요. 노골적인 투쟁. 게다가 뭐 서로 약속 파기하고 거의 막가파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의 그 활동이 크게 와닿지 않는 거죠. 굳이 분석한다면.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가장 새로운 뉴스는 전국의 이재명 상임고문이 과연 인천 계양을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의 전망이 엇갈렸었던 것인데 결국 출마하는 것으로 당이 전략 공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진 이 부분입니다. 우선 노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일종의 그 로드맵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뭐 이제 차기 총선 출마도 안 한다고 해서 사실상 그렇게 되면 정계 은퇴나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서울시장 출마를 결정하고 사실은 2년간 남은 국회의원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멀쩡하게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서울시장은. 그리고 다들 얘기했다시피 명분도 없고 인천에서 5선을 했고 인천시장까지 지낸 분이 갑자기 서울시장 출마한다는 것 명분도 없고 그렇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안 될 거라고 어려운 선거라고. 그런데 그럼 실리도 없고 뭐 때문에 출마했냐. 결국 자리를 비워서 이재명 상임고문 글이 오르도록 출마를 하도록 저는 한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뭐 강성 지지층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추동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출마하러 권유해가지고 본인이 한마디도 지금 하지 않았는데 비대위에서 결정해버리고 그런 상황은 저는 잘 짜여진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의원이 된다고 해서 큰 실리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벌써 검수완박법이 이재명 보호법, 문재인 보호법이라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거죠. 굳이 의원직을 지금 살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 이분이 하실 일이 대선 출마 아니겠습니까? 대선 출마인데 지금 의원직을 가지려고 하는 게 결국 국회의원 특권을 누려서 일종의 방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의 프레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프레임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출마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만약 본다면 네. 지금 경찰 수사가 지금 빨리 이루어지고 있죠. 막 금을 타고 있죠. 뭐 법인카드 의혹에서 경남부청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고요. 또 뭐 분당경찰서에서 변호사비 대납 압수수색했다 그러고 좀 있으면 대장동, 백현동 수사도 지금 이루어지겠죠.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백현동 문제 갖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국회의원직을 갖는다고 해서 과연 그런 수사를 끝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5년의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에 과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8월 달에 또 당대표 출마를 할 거로 유력한데 당대표 출마하면서 민주당 총원이 동의할 거냐. 지금 벌써 반대하는 의견은 또 마치 내부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격렬하게 어떤 내부적인 또 투쟁이나 갈등이 생길 텐데 과연 그러면서 민주당이 거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고 또 거당적으로 보호해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일치시킨다면 과연 사법적 리스크를 피하지 못할 텐데 궁극적으로 그게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출마를 이미 이제 뭐 공식화했고 네, 그래서 짜여진 시나리오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조금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만약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면 이제 국회에는 처음 입성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개항을은 지난 대선 때는 9%포인트 정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섰던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입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갑에 이제 그 유리한 고지를 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긴 해요.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경기도에는 연고가 있는데 인천 계양은 연고가 없잖아요. 갑자기 송영길 의원이 이제 서울시장에 차출된 거죠. 노 교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실리를 더 택한 것 같아요. 원내 진입이 과연 나중에 5년 후에 대선 출마에 대선 도전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대선 도전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전 후보입니다만 그게 유리할지 안 할지도 가봐야지 알아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일단은 당장 현찰이니까 이건 어음이 아니잖아요. 일단 현찰 받고 배지 달고 그리고 좀 수사에도 대비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봐요.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도 유리할 거다. 일단 배지를 다는 것과 안 다는 것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단 그러나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아요. 바로 대선에서 출마해서 불과 24만 표 차로 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 때 그리고 문재인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 모델을 얘기하는데 그 모델하고 많이 달라요. 그때 문재인 대표는 시간을 꽤 흐른 다음에 당대표 나왔고 대선 후보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2012년 진 다음에 말이죠. 네. 그래서 조금 전 후보가 이재명 상임고문이 조금 호흡을 길게 가다듬고 더 국민들에게 이렇게 좀 침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일단 이재명 고문이 판단하기엔 일단 배치 달자. 그게 민주당에도 유리하다고 본 것 같은데 일단 모양새는 썩 좋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명분이 약해 보이고 갑자기 인천경향을 왜 나가냐 이런 명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말씀처럼 지금 앵커 말씀처럼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에요. 네. 분당갑이 국민의힘이 유리하듯이. 그런 다음에 또 새로운 이제 변수가 생길 텐데 아무튼간에 결정을 한 거고 저 뭐 이미 다 예측했을 거예요. 저도 예측했고 번복할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아마 이제 계양을 출마하는 것이고 그대로 가겠죠. 그러나 어쨌든 썩 정치적 명분은 약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전국 분석했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최창렬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